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도시는 불탔고 왕은 도망쳤으며 마지막 점토판은 불에 그을린 채 남겨졌다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제국, 단 한 번 전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 이 제국의 이름은 아시리아입니다. 신은 떠났고 칼만 남았습니다. 그 칼은 사람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람을 옮기기 위한 도구였죠. 당신은 인간이 만든 첫 번째 공포의 시스템을 알고 계셨나요? 이건 우리가 몰랐던 제국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의 성우 이지선입니다. 우리는 지금 도시가 처음 생겨나고 신이 태어나고 사람과 신 사이에 질서라는 것이 생겨났던 고대의 시간을 따라 걷고 있습니다. 수메르에서 시작된 문명은 바벨탑을 지나 인간이 신에게 도전하던 순간을 지나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도착한 곳은 신의 침묵을 대신해 칼이 다스리게 된 땅, 공포라는 이름의 질서가 시작된 곳, 그리고 인간이 인간을 시스템으로 지배하기 시작한 첫 번째 제국, 바로 아시리아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지되었으며 왜 그렇게 완벽히 무너졌는지를 따라가 보려 합니다.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 지금부터 기억되지 못한 제국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기원전 7세기 메소포타미아 북부 티그리스강 유역, 지금의 이라크 북부 모술 일대에는 돌로 쌓은 높은 성벽과 대리석 궁전, 정교한 채색 부조와 사자 조각이 늘어선 거대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니네베. 그리고 이 도시는 그 무엇보다도 거대한 존재, 아시리아 제국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술 북쪽의 평평한 황토 언덕 아래 군데군데 쪼개진 점토 파편과 붕괴된 성벽 자국만이 그 거대한 제국의 흔적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로마보다 앞서 정복 제국의 틀을 세웠고 고대 근동을 수백 년간 지배한 그 압도적인 문명의 이름이 우리에겐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 말입니다. 우리는 이집트의 파라오는 기억합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상상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의 왕 이름을, 그들의 도시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멀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시리아는 의도적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강요받은 문명이었습니다. 기원전 612년, 니네베는 바빌로니아와 메디아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었습니다. 불은 도시를 덮었고 궁정과 도서관, 신전은 무너졌습니다. 남은 것은 불에 그을린 점토판 몇 장뿐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그렇게 끝났고 그 제위로 새로운 역사가 쉽게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승자였던 바빌로니아와 메디아는 아시리아를 역사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왕의 이름도 도시의 명성도 신들의 사원도 금기처럼 봉인되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서에는 이 제국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의 도시, 거짓과 강포의 제국, 니네베여, 너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으리라. 아시리아는 스스로의 폭력으로 세계를 묶었고 그 폭력의 반동으로 가장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수천 년 동안. 그러다 19세기 한 영국인 탐험가가 이라크 북부를 지나던 길목에서 이상하게 반듯한 흙더미 속에서
딱딱한 석재 조각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 안에는 쐐기처럼 눌려진 기묘한 문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점토판 속에서 다시 깨어난 왕들의 이름, 사자의 숨이 끊어진 전차 경기장, 거대한 궁전의 벽면에 새겨진 학살의 장면, 그리고 아무도 읽지 못했던 기록의 바다. 그 순간부터 아시리아는 더 이상 신화 속 잔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실존했고 도시를 세웠으며 사람을 옮기고 법을 만들고 역사를 점토판 위에 새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흔적을 다시 따라가 보려 합니다. 수메르의 신전에서 바빌로니아의 법전으로 이어졌던 문명의 실타래는 이제 정복의 기술과 행정의 구조로 진화합니다. 아시리아는 군대와 관료, 도로와 기록 시스템을 하나의 틀로 묶은 제국의 원형을 처음으로 만들어낸 문명이었습니다. 그들이 사용한 언어는 기록을 위한 것이었고 그들이 만든 신은 정복을 위한 신이었으며 그들이 세운 도시는 권력을 위한 구조물들이었습니다. 이제 곧 우리는 다시 니네베의 성문을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세상을 통치했던 왕의 숨결과 침묵 속에서 흙을 빚던 서기관의 손끝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어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제국이었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 위에 서 있는가? 방철의 제국, 아시리아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기원전 14세기 무렵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작은 도시 아슈르. 티그리스 강을 따라 자리 잡은 이 도시는 처음엔 바빌로니아와 히타이트 사이에서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상업 중심지였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뒤 이 작은 도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계를 바꾸게 되죠. 그 이름은 아시리아. 인류 최초의 정복 제국이라 불리는 강철의 문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시리아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아시리아의 기원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기원전 20세기 무렵 아슈르라는 도시는 하나의 상업 도시였습니다. 티그리스강 근처에서 벌어진 교역을 통해 아슈르 사람들은 섬세한 직물과 금속, 곡물을 사고 팔며 살아갔죠. 그들은 도시 이름을 신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바로 아슈르 신. 이후 이 신은 단순한 도시의 수호신을 넘어 전쟁과 정복의 신으로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도시 아슈르는 고지대에 있었고 남쪽 바빌로니아 지역보다는 더 척박했습니다. 이런 자연 조건은 중요한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시리아인들에게 자연스러운 생존 방식이 되었던 거죠. 자연은 풍요롭지 않았고 주변엔 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시리아는 지키는 힘보다 밀어붙이는 힘을 먼저 발전시켰습니다. 기원전 14세기부터 아시리아는 정치적으로 두각을 나타냅니다. 중앙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한 미탄니 왕국의 영향 아래 있었지만 곧 그 틀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세력으로 성장하죠. 기원전 14세기 중반 아수르 우발리트 1세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이 왕은 자신을 바빌로니아 왕과 대등한 존재로 소개하며 외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 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너와 나는 형제다. 이 짧은 문장은 단순한 외교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주변 강국의 속국처럼 여겨졌던 아시리아가 이제는 독립된 하나의 왕국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선언이었으니까요. 이후 수세기 동안 아시리아는
성장과 후퇴를 반복합니다. 바빌로니아, 엘람, 히타이트, 이집트 등 당대 강국들 사이에서 때로는 공격을 받고 때로는 공격하며 조금씩 세력을 키워나갔죠. 아시리아가 진정한 의미의 제국으로 돌입한 것은 기원전 9세기 아다드 니라리 2세 그리고 그 뒤를 이은 아슈르 나시르팔 2세 시기부터입니다. 이 시기의 아시리아는 전략적이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정복한 도시마다 아시리아의 신 아슈르를 위한 사원을 세우고 왕의 이름을 새긴 비석을 남겼습니다. 새로 복속된 지역엔 총독을 파견했고 지역 주민들은 아시리아의 법과 언어를 따르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당시 왕은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나는 신 아슈르의 칼이다. 왕은 단순한 통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신의 명령을 수행하는 존재, 신의 칼날 그 자체였습니다. 이 시기에 아시리아는 칼후라는 도시를 수도로 삼습니다. 지금의 림누드 지역이죠. 칼후는 단순한 행정 중심지를 넘어서 제국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도시였습니다. 여기엔 거대한 궁전과 신전, 정교한 벽화와 부조들이 만들어졌습니다. 벽에는 사자 사냥을 나선 왕의 모습이 그려졌고 포로를 끌고 오는 병사의 행렬이 새겨졌죠. 아시리아인들에게 도시란 신의 뜻이 머무는 장소이자 왕의 명령이 확산되는 중심이었습니다. 즉, 도시는 곧 제국이었습니다. 정복은 단순한 욕망이 아니라 신의 명령이자 제국의 사명이었습니다. 정복이 곧 예배였고 왕의 전쟁이 곧 아슈르 신을 위한 제사였습니다. 이런 사상은 아시리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이 체제는 티그리스강 유역의 작은 도시를 근동 전체를 지배하는 강철의 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는 기원전 8세기 후반부터 7세기까지 지중해부터 페르시아만까지 이집트 북부부터 아나톨리아에 이르는 거대한 땅을 지배하게 되죠. 하지만 이 급속한 팽창은 곧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옵니다. 이 거대한 제국은 어떻게 사람들을 다스렸을까요? 공포로? 기록으로? 신의 이름으로? 다음 장에서는 그 답을 찾아볼 차례입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 신권과 절대왕정. 아시리아의 왕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슈르 신의 칼이었고 뜻이었으며 그림자였습니다. 왕이 전쟁을 선포하면 그것은 곧 신의 명령이었고 왕이 법을 내리면 그것은 곧 신의 의지였습니다. 이렇게 아시리아에서는 왕권과 신권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왕은 신의 대리인이었고 때로는 신과 같은 존재로 간주되었습니다. 아시리아의 국신은 아슈르. 아슈르 신은 원래 도시 아슈르의 수호신이었죠. 하지만 이 신은 도시의 성장과 함께 단순한 수호신을 넘어서 제국의 신으로 변모합니다. 바빌로니아의 마르두크 신이 법과 창조의 신이었다면 아슈르는 전쟁과 정복의 신이었습니다. 그는 창조하지 않고 명령했습니다. 그는 사랑하지 않고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현실로 바꾸는 손이 바로 왕이었습니다. 왕은 공식적으로 아슈르 신의 명령을 받아 행동했습니다. 나는 아슈르의 칼이다. 나는 아슈르의 숨결이다. 나는 신의 발걸음이다. 이런 표현들은 아시리아 왕들의 석비와 점토판에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단순한 수사적 표현이 아니라 정치체제 전체를 움직이는 신념의 핵심이었습니다. 아시리아에서는 왕의 권위가 곧 신의 권위였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죠. 누구도 왕의 명령에 반박하거나 수정할 수 없었고 왕의 행동은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전쟁을 선포하고 도시를 파괴하고 포로를 이주시켜 그 땅에 아시리아인을 심는 행위는 모두 신의 뜻을 구현하는 일로 간주되었습니다. 즉 왕이 침략하면 그것은 종교적 의식이었고 왕이 공물을 거두면 그것은 신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이렇게 왕이 신의 대리인이 된다는 관념은 정치, 군사, 행정뿐 아니라 종교체계 전체를 아우릅니다. 아시리아 궁전은 종종 신전과 붙어 있었습니다. 왕은 매년 중요한 종교의식에서 직접 제물을 바쳤고 신탁을 받아 정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왕이 전쟁을 나가기 전 점성술사와 제사장은 별의 위치를 살폈고 점토판에 새겨진 기륭을 해석했습니다. 만약 별자리가 좋지 않다면 전쟁은 연기됩니다. 왜냐하면 왕의 결정이 아니라 신의 의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왕은 신의 뜻을 대변하는 자였지만 그렇다고 무조건적 독재자는 아니었습니다. 정복 지역마다 총독을 파견하고 그 총독들에겐 법과 기록, 행정 책임을 부여했죠. 하지만 그 모든 위계의 꼭대기에는 신이 선택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왕의 정통성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왕위는 혈통에 의해 계승되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신의 승인을 받은 자만이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들은 즉위식에서 반드시 아슈르 신의 사원에서 신탁을 받고 그 기록을 점토판에 새겨야 했습니다. 한 예로 에사르하돈 왕은 아버지인 산헤립을 계승하면서 많은 귀족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신이 나를 택하셨다. 나의 혈통이 아닌 나의 충성을 보셨다. 이는 정치적 논리보다 종교적 언어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시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왕은 또 하나의 역할을 가졌습니다. 그는 보이는 신이어야 했습니다. 궁전 벽에 새겨진 부조를 보면 왕은 언제나 가장 크고 중앙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보다 더 크게 그려지는 경우도 있죠.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왕은 신의 화신이자 신이 지상에 내려온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왕을 통해 신을 보았고 왕의 침묵 속에서 신의 뜻을 상상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여 아시리아의 통치는 하나의 종교 체계와 같았습니다. 정치가 곧 신의 명령이었고 법은 신탁이었으며 왕은 그 신탁을 현실로 옮기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들을 믿음만으로 다스린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기록, 의식과 칼날, 기억과 신화를 함께 움직였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왕이 신의 대리인이라면 그 왕의 전쟁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다음 장에서는 아시리아가 남긴 피의 전쟁 기록, 그리고 그 잔인함 속에 숨겨진 정복의 기술을 살펴보려 합니다. 피의 깃발, 아시리아의 전쟁 기술과 정복 방식. 나는 그들의 도시를 불태웠고 백성은 칼에 쓰러졌으며 그들의 지도자는 나의 전차 바퀴 아래 눌려 죽었다. 아슈르 나시르팔 2세. 이 문장은 단순한 자랑이 아닙니다. 기록입니다. 아시리아의 왕들은 정복의 장면을 점토판과 궁전 벽에 꼼꼼히 상세히 자랑스럽게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말합니다. 아시리아는 전쟁을 예술로 만든 제국이었다고. 아시리아의 전쟁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연출된 공포였고 철저한 계산이었으며 무자비함 속에서도 정교하게 짜인 체계였습니다.
그들은 적을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보여주는 것에도 능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언제나 장면이었고 메시지였습니다. 우선 전쟁의 준비부터 살펴보죠. 아시리아는 전쟁을 사전에 철저히 계획했습니다. 점성술사들이 별을 읽고 기록관들이 과거의 전쟁 데이터를 분석하며 어느 도시가 저항했고 어디서 포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미리 검토했습니다. 왕은 전쟁에 나가기 전 의식을 행했고 신의 이름으로 정복을 선언했습니다. 군사 구성도 놀랍도록 정교했습니다. 아시리아의 군대는 보병, 궁병, 전차병, 공성병기 담당으로 나뉘었습니다. 각 병종은 역할이 명확했고 서로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보병은 육박전의 선봉에 섰고 궁병은 후방에서 엄호를 했으며 전차는 속도와 충격을 이용해 적의 진영을 붕괴시켰습니다. 특히 공성전에 특화된 병력은 아시리아의 시그니처였습니다. 이들은 공성탑, 나무 장벽 파괴기, 지하터널 굴착 부대까지 운영했습니다. 벽을 무너뜨릴 수 없다면 그들은 그 벽을 땅 밑에서 무너뜨렸습니다. 니네베의 벽화에는 공성탑을 밀고 들어가는 병사들의 모습, 성벽 위에서 기름을 붓는 적군, 굴착용 삽과 곡괭이를 든 병사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림 하나하나에선 소리 없는 포효가 들려오는 듯하죠. 그런데 단순히 물리적 전투만이 아닙니다. 아시리아는 전쟁을 공포의 심리전으로 이해했습니다. 예를 들어 적국이 항복하지 않으면 전쟁 후 지도자를 생포해 대중 앞에서 처형했습니다. 그 모습은 점토판에 기록되었고 궁전 벽화에 새겨졌습니다. 대표적인 장면은 이렇습니다. 한 왕이 적국의 지도자를 사슬로 묶어 끌고 옵니다. 그의 눈은 이미 뽑혀 있었고 혀는 뺏긴 채 왕 앞에 무릎 꿇려져 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왕의 얼굴엔 표정이 없습니다. 그저 평온합니다. 그 평온함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이것은 단지 잔혹함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시리아는 공포가 질서를 만든다고 믿었습니다. 공포는 피정복민을 저항하지 않게 만들고 다른 도시들로 하여금 스스로 문을 열게 했습니다. 저항하면 니네베처럼 된다. 복종하면 생존의 기회가 있다. 이런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각인시키는 것, 그것이 아시리아식 전쟁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또 포로 정책도 체계적이었습니다. 무작정 죽이지 않았습니다. 포로는 두 부류로 나뉩니다. 1. 지도자, 전사, 지식인은 공개 처형. 2. 장인, 농민, 일반 백성은 강제 이주. 정복한 도시에 남겨둘 경우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을 아시리아 본토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렇게 아시리아 곳곳에는 피정복자의 마을이 생겼고 정복지는 텅 빈 도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복의 종결이 아니라 제국 구조화의 시작이었습니다. 왕은 이 모든 전쟁을 아슈르 신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전쟁은 신의 의식이었고 포로의 목을 자르는 행위는 신에게 바치는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두려움이면서도 신성한 의식처럼 진행되었죠. 흥미로운 건 이런 장면들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전쟁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혹은 부끄러워서 숨깁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벽에, 기둥에, 돌에 우리가 이렇게 정복했다고 새겼습니다. 그것은 자랑이었고 경고였으며 자기 정체성의 선언이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의 전쟁은 세 가지를 동시에 수행합니다. 적을 제거한다. 백성에게 경고한다. 제국의 권위를 각인시킨다.
그것이 바로 피의 깃발 아래에서 만들어진 정복의 기술이었습니다. 철기와 군사, 아시리아는 왜 강했을까? 기원전 9세기 메소포타미아 평원에선 하나의 새로운 물질이 전장을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돌도 청동도 아닌 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철을 가장 먼저, 가장 조직적으로 군사에 적용한 문명, 그것이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군사력은 단지 숫자가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전쟁은 물질, 구조, 전략이 삼위일체가 된 체계였습니다. 아시리아의 강함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산업처럼 만들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철기와 조직입니다. 먼저 철기 이야기부터 해보죠. 기원전 1200년 무렵 히타이트 제국의 붕괴 이후 소아시아와 메소포타미아 일대에는 철을 가공할 줄 아는 기술자들이 떠돌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는 이 기술자들을 받아들이고 왕실 직속의 무기 제작소를 세웁니다. 청동은 만들기 위해 주석과 구리를 섞어야 하지만 철은 단일 금속이기 때문에 더 단단하고 더 경제적이었죠. 즉, 대량 생산이 가능한 물질이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이 철을 이용해 창, 칼, 화살촉, 도끼를 대량 생산합니다. 그리고 병사들에게 표준화된 장비를 지급했죠. 이건 단순한 강한 무기가 아니라 무장을 시스템화한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철기로 무장한 아시리아 병사는 청동 무기를 든 다른 제국의 병사보다 더 빠르고 더 오래 싸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철제 투구와 흉갑은 방어력 측면에서도 상대를 압도했죠. 하지만 그들만 철기를 가진 건 아닙니다. 이후 다른 문명도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럼에도 아시리아가 강했던 이유는 철기가 아니라 조직화된 철기 군대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는 병사를 직업군인으로 조직했습니다. 과거 메소포타미아에서는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농민들이 동원되는 형태였지만 아시리아는 상비군 체계를 운용했습니다. 병사들은 연중 훈련을 받았고 숙소와 식량, 무기를 국가가 책임졌습니다. 게다가 병종별 분화도 철저했죠. 보병은 철제 방패, 단검, 창을, 궁병은 철제 화살촉과 가죽 갑옷을, 기병은 말 위에서 싸우는 병종과 민첩하고 기동성이 높음을, 전차병은 말 2마리가 끄는 경량 전차와 속도와 충격력 활용을, 공성병은 벽을 무너뜨리고 참호를 파는 특수병으로. 이렇게 병종이 분화되어 있다는 건 군이 기술 기반 조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한 아시리아는 도로망과 보급 체계를 활용해 군의 이동 속도와 효율을 높였습니다. 왕의 길이라 불리는 도로는 니네베에서 출발해 소아시아, 이란, 바빌로니아로 이어졌습니다. 이 도로를 통해 병사는 빠르게 이동했고 말과 물자, 식량, 철제 무기가 보급되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중개소와 수경지가 있었고 기록 관리자가 병력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국가가 군대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증거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는 전쟁 보고 체계입니다. 아시리아는 전쟁이 끝난 후 반드시 점토판이나 석비에 상세한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어느 도시를 공격했고 얼마의 병력이 동원되었으며 얼마나 많은 포로를 잡았는지. 이 보고서는 왕의 업적으로 남았고 후대 왕들에게 전략적 교훈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록과 행정은 전쟁과 행정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죠. 흥미롭게도 왕은 전쟁을 단순히 무력 시위가 아니라
통치의 일부로 이해했습니다. 어떤 도시는 불태워 경고를 주고 어떤 도시는 포로만 데려가 재건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도시는 항복 후 아시리아식 건축 양식으로 다시 설계되기도 했죠. 그 결정 기준은 정복의 효율성과 제국의 균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쟁이 무력이 아니라 기획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시리아는 싸우기 전에 계획하고 계산하고 관리했습니다. 이제 전쟁은 칼보다 두꺼운 기록과 화살보다 빠른 전달망 위에서 벌어졌습니다. 이렇듯 아시리아의 힘은 강한 무기가 아니라 무기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체계에서 나왔습니다. 철은 그 체계의 도구였고 왕은 그 체계의 설계자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이 모든 전쟁과 정복의 결과, 아시리아는 어떤 도시를 만들었는가? 공포의 도시 경영, 포로와 강제 이주, 행정 전략. 나는 그들을 이주시켰고 그 땅을 다시 세웠으며 그곳에 아시리아의 법과 신전을 세웠다. 티그랏-필레세르 3세. 이 한 문장은 아시리아식 통치의 전형을 보여줍니다. 정복한 도시를 단순히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위에 새로운 질서를 심는 것. 바로 이것이 아시리아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포로, 이주, 행정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시리아 군은 폐허가 된 도시를 둘러보고 생존자를 분류합니다. 이때부터 아시리아식 도시 관리가 시작됩니다. 포로가 된 사람들은 세 가지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1. 왕과 지도층, 공개 처형. 2. 장인, 기술자, 아시리아 본토로 이주. 3. 농민, 일반인, 각지로 분산 이주 또는 강제 재정착. 이것은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치적 재배치였습니다. 지도자를 제거하고 유용한 인력을 데려오고 저항 가능성이 있는 집단은 뿔뿔이 흩뜨려 재결집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렇게 강제로 이주된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디아스포라 부르죠. 하지만 아시리아 시대의 이주는 자발적 망명이 아니라 철저한 정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원전 8세기 중반 티그랏-필레세르 3세는 이스라엘 북왕국을 정복한 뒤 수만 명의 주민을 메소포타미아 동부, 지금의 이란 지역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는 점토판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반역한 자들의 씨앗을 뽑고 신실한 자들의 피를 심었다. 이 표현은 인간을 옮겨 심는다는 농경적 비유로 도시 통치가 곧 인구의 재구성임을 보여줍니다. 정복지는 그냥 방치되지 않았습니다. 아시리아는 거기에 총독을 파견했습니다. 총독은 왕의 대리인으로 세금 징수, 공공질서 유지, 건축 감독을 맡았습니다. 총독은 해당 지역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시리아식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관제 행정관이었죠. 그 아래에는 서기관과 회계관이 배치되어 세금, 노동력, 군사 징집을 기록하고 보고합니다. 이런 시스템 덕분에 아시리아는 직접 통치하는 영토를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시리아는 또 중앙 집권형 도로망을 활용해 명령을 빠르게 전달했습니다. 왕의 명령은 점토판으로 작성되어 사자에 의해 각 지역으로 보내졌고 각 지역은 다시 그 명령을 요약 정리해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고대형 보고 체계, 즉 오늘날의 행정 네트워크와 매우 흡사한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질서는 공포라는 기초 위에 세워졌습니다.
포로가 된 도시에서 불에 탄 시체가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그 위에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고, 이주된 이들은 자신의 고향 이름조차 입에 올릴 수 없었습니다. 왕의 명령이 잘못 전달되었거나 세금이 제대로 거치지 않으면 총독은 해임되거나 처형되었고, 도시는 다시 전쟁의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럼에도 이 체제는 놀라울 정도로 효율적이었습니다. 실제로 150년 넘는 기간 동안 아시리아는 수십 개 민족과 도시를 상대적으로 큰 혼란 없이 통치했습니다. 한 점토판은 세금 납부 목록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엘라민, 은 3달란트, 유다인, 포도주 100항아리, 바빌로니아인, 도자기 40개. 즉, 민족마다 다르게 조성된 맞춤형 세금 제도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시리아는 단지 칼과 창의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복 이후를 설계한 제국이었습니다. 도시는 단지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재편되는 것이었고, 사람은 단지 전리품이 아니라 통치 단위였습니다.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것은 기억이었습니다. 즉, 기록과 장부, 점토판 위에 남긴 정보들. 왕은 그것을 보고 판단했고, 총독은 그에 따라 도시를 통치했습니다. 결국 아시리아의 제국 경영은 폭력과 질서, 공포와 효율, 신의 이름과 숫자의 계산 위에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구조였던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들은 도시를 이렇게 통치했는데 그 도시는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 니네베의 도서관. 기원전 7세기 아시리아 제국의 마지막 전성기를 이끈 왕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슈르바니팔. 정복 제국의 왕이자 동시에 기록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전쟁에서 승리를 거듭하면서도 돌아오면 항상 점토판을 펼쳤습니다. 그의 눈은 기록을 읽었고 그의 손은 문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거대한 건물을 세웁니다. 세계 최초의 왕립도서관, 바로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입니다. 니네베 도서관은 단순한 책 저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시리아가 자신을 기억하기 위해 만든 문명의 금고였습니다. 이 도서관에는 문학, 역사, 법, 의학, 점성술, 예언서 등 수천 개의 점토판이 정리되어 있었고, 각 판에는 주제별 색인이 붙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도서관 분류 체계처럼 별의 움직임, 병 치료법, 왕의 연설이 각각 묶여 보관되어 있었죠. 이것은 단순한 수집이 아니라 지식의 편집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한 문명이 가지고 있던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이 내일을 말해줄 수 있을까? 왕의 질병은 무슨 징조인가? 홍수는 신의 분노일까? 자연의 주기일까? 이 질문들을 기록하고 예전 왕들의 답변을 찾아 다시 미래로 남기려 했던 것. 그게 바로 니네베의 도서관이었습니다. 이 도서관에서 발견된 점토판 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길가메시 서사시도 있습니다. 인류 최초의 영웅 서사로 알려진 이 기록은 아슈르바니팔 시대에 복사되어 보관된 것이었죠. 심지어 그가 직접 쓴 점토판도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는 신께 선택받은 자이며 글자를 읽을 줄 아는 자이다. 왕이 직접 글자를 읽는 능력을 자랑하는 경우는 고대 문명 전체를 통틀어 매우 드뭅니다. 보통은 서기관의 몫이었던 지식이 이 시기에 이르러 왕의 자격 조건이 된 것이죠. 하지만 이 모든 기록은 단지 학문을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니네베 도서관의 진짜 목적은
제국의 기억을 저장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복한 도시의 신하와 법전, 예언서와 점성술 기록을 모두 가져와 복사했고 점토판 형태로 다시 새겼습니다. 바빌로니아의 신화, 수메르의 노래, 엘람의 꿈 해몽서. 그들은 타인의 문화를 약탈한 것이 아니라 기록이라는 방식으로 제국에 편입시켰습니다. 그 기록은 아시리아의 이름으로 남았고 왕의 도서관에 보관되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도서관이 전문 서기관 집단에 의해 운영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점토판을 만들고 오래된 기록을 복사하고 언어별로 내용을 번역했습니다. 한 예로 바빌로니아어로 쓰인 기록을 아카드어로 바꿔 새긴 점토판들이 다수 발견됩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제국 언어의 정비였고 지배를 위한 통일된 기억의 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점토판이었을까요? 점토판은 쉽게 구할 수 있었고 습기에도 강하며 화재가 나도 타지 않고 오히려 굳어지는 특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니네베가 기원전 612년에 불타 무너졌을 때 그 안의 점토판들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기록은 사라지지 않았고 불 속에서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 불에 그을린 점토판은 19세기 대영 제국의 고고학자들에 의해 다시 세상에 등장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제국은 무너졌지만 기록은 남았다는 것. 왕의 이름은 잊혔고 도시는 모래 속에 묻혔지만 그 점토판은 여전히 나는 존재했다 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네베 도서관은 그 자체로 아시리아가 어떤 제국이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칼과 창의 나라였지만 기억과 언어의 나라이기도 했던 아시리아. 그들은 통치의 방법으로 기록을 선택했고 지배의 논리로 문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리아는 무너지면서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 바빌로니아와 메디아의 반격. 기원전 612년 메소포타미아 북부에 자리한 도시 니네베는 하룻밤 사이에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수십 년간 쌓여온 증오와 피로, 두려움과 희망이 충돌한 날이었습니다. 불은 그 도시를 완전히 태웠고 점토판은 불기에 그을렸으며 제국은 침묵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시리아 제국의 최후, 그리고 바빌로니아와 메디아의 끝나지 않은 전쟁의 결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아시리아는 무너졌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너무 크고 너무 빠르게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티글랏 필레세르 3세, 사르곤 2세, 에사르하돈, 아슈르바니팔. 이 전설적인 왕들이 100여 년간 지중해에서 이란 고원까지 눈부신 정복을 이어갔지만 그 땅을 지속적으로 통치하기엔 제국의 몸이 너무 거대해졌습니다. 아시리아의 힘은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은 공포와 복종 위에 세워졌습니다. 복속된 민족들은 아시리아의 칼을 두려워했지만 아시리아의 이름을 사랑하지는 않았습니다. 항복은 강요되었고 신전은 불탔으며 지도자는 처형되었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억눌린 원한은 왕이 약해진 순간 폭발하게 됩니다. 기원전 627년 아슈르바니팔이 사망합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왕의 교체가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중심이 흔들리는 사건이었죠. 후계자 싸움, 내전, 지방 반란, 그리고 그 틈을 노리고 움직인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남쪽의 신바빌로니아와 동쪽의 메디아. 이 둘은 손을 잡고 오랜 원한의 종지부를 찍기 위한 최후의 연합전쟁을 준비합니다. 기원전 614년 메디아 군이
아시리아의 종교 중심지였던 아슈르시를 공격해 함락시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붕괴였습니다. 신의 도시가 무너졌다는 것은 신의 권위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리고 기원전 612년 바빌로니아의 나부폴라살과 메디아의 키악사레스는 니네베로 진격합니다. 니네베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높은 성벽, 복잡한 도로, 깊은 내성. 하지만 오랜 내전으로 도시는 지쳐 있었고 군은 줄었으며 왕의 명령은 약해져 있었습니다. 공성전은 몇 달간 계속되었고 마침내 성벽이 무너졌을 때 연합군은 도시 전체에 불을 질렀습니다. 불은 왕궁까지 번졌고 니네베의 도서관도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불은 점토판을 오히려 굳히는 불이 됩니다. 그날 밤 제국은 사라졌고 기억은 남았습니다. 니네베의 최후를 고대 이스라엘의 예언자 나훔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피로 얼룩진 도시, 거짓과 살인의 제국, 너의 이름을 다시는 부르지 않으리라. 아시리아는 정복의 대가로 증오의 기억을 남겼고 그 기억은 몰락이라는 방식으로 갚아졌습니다. 바빌로니아와 메디아는 승리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이름을 지우고 사원의 흔적을 부수고 점토판을 흩뜨렸습니다. 아시리아의 도시는 이름 없는 언덕으로 바뀌었고 왕의 동상은 부서진 채 흙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승자의 시대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메디아는 곧 페르시아에 흡수되고 바빌로니아는 키루스에게 정복되죠.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아시리아를 무너뜨린 이들이 또다시 다른 제국에게 무너지는 것. 이것은 단지 제국의 몰락이 아니라 제국이라는 형식 자체가 가진 불안정함을 말해주는 역사입니다. 두려움으로 세운 구조는 사랑으로 유지되지 못했고 신의 이름으로 이룬 승리는 신의 침묵 앞에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아시리아의 멸망은 단지 정치의 변화만이 아니었습니다. 점토판에 기록되던 언어가 사라지고 아슈르 신의 이름이 금기처럼 봉인되며 제국의 기억 자체가 잊히기 시작합니다. 다음 세대는 아시리아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예 아시리아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진짜 몰락이죠. 존재는 했지만 기억되지 않는 것. 이제 남은 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묻는 것입니다. 그들은 왜 사라졌을까? 우리는 어떤 권력 위에 지금 서 있는 걸까? 유산과 그림자, 아시리아가 남긴 것들. 니네베는 사라졌습니다. 사자의 조각상도 무너졌고 왕의 석비도 뿌리채 뽑혔습니다. 기록은 불타고 도시는 모래로 덮였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는 정말 사라졌을까요? 아시리아는 이름을 잃었지만 그 구조와 개념, 기술과 기억은 조용히 다른 문명 속으로 흘러들었습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깊게. 가장 먼저 제국의 개념을 남겼습니다. 아시리아는 정복과 통치라는 두 요소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은 첫 문명입니다. 이후 등장하는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로마 등 모두가 아시리아의 유산을 어떤 형태로든 계승합니다. 예를 들어 총독제. 아시리아는 정복지마다 총독을 파견하고 현지에서 세금을 걷고 기록을 보고하는 구조를 확립했습니다. 이 방식은 그대로 페르시아의 사트라프 체제로 이어지고 나중엔 로마의 주 행정 체계로 발전하게 되죠. 또 하나의 유산은 도로망과 통신 체계입니다. 아시리아는 도로를 왕의 길이라 부르며 전령과 병력을 빠르게 이동시켰습니다. 이 체계는 훗날 페르시아의 왕의 길로 계승되고 로마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도로 철학의 원형이 됩니다. 이 말은 결국 아시리아의 도로 위를 수천 년간 인류가 걸어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또한 기록과 정보의 축적 방식도 큰 유산입니다. 니네베 도서관에서 발견된 점토판들은 오늘날 우리가 고대 메소포타미아를 이해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통로입니다. 특히 길가메시 서사시, 의학과 해몽서, 법률 문서와 세금 기록은 바빌로니아와 수메르보다 더 체계적으로 편집되어 남겨졌습니다. 즉, 아시리아는 과거의 문명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억의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더 조용한 흔적도 있습니다. 언어입니다. 아시리아는 행정과 기록의 아카드어를 사용했는데 이 언어는 이후 바빌로니아에서도 이어지며 수백 년간 점토판 문서의 표준어로 남았습니다. 심지어 성서 히브리어 속에도 아시리아의 표현과 종교 언어의 흔적이 스며든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언자들이 사용한 만군의 주라는 표현은 아시리아의 군신 아슈르에서 유래했다는 시각도 제기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것은 아시리아의 시각적 유산입니다. 사자의 부조, 전차 병사의 행렬, 궁전 벽에 새겨진 공성전 장면은 훗날 고대 이란과 로마의 궁전 장식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페르세폴리스의 부조들에는 아시리아 벽화의 구도와 인물 묘사 방식이 반복됩니다. 아시리아의 미술은 공포와 장엄함의 미학을 남겼고 그것은 이후 제국들이 따라야 할 시각 언어가 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정복한 민족을 강제로 이주시켰습니다. 이 정책은 반란을 막고 제국의 통치를 쉽게 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강제된 이동이 남긴 것은 흩어진 공동체의 기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북왕국이 멸망한 후 많은 주민들이 아시리아에 의해 강제 이주되었죠. 그 일부는 바빌로니아에, 또 일부는 이란 고원과 소아시아 변두리에 정착합니다. 이들이 현지에 남긴 언어, 관습, 제의 형식은 훗날 유대교의 디아스포라 문화 형성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즉, 사람은 잊혔지만 그들의 이동은 문명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시리아는 단지 폭력적인 제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기억의 형식을 발명한 문명이었습니다. 정복의 결과를 기록하고 자신들의 권위를 점토판에 새기고 도시와 도시 사이에 도로를 놓아 정보와 사람을 이동시켰습니다. 그 체계는 한 왕국이 사라진 후에도 수천 년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남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유산은 아시리아라는 이름 없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페르시아의 길은 말하지만 그 길의 원형이 아시리아였다는 사실은 잘 기억하지 않죠. 우리는 길가메시를 말하지만 그 서사시가 니네베에서 발견되었다는 건 잊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림자로 남은 문명의 방식입니다. 존재하지만 이름이 없는 것. 그것이 아시리아가 남긴 방식입니다. 그 모든 흔적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찾을까요? 이제 우리는 마지막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그 모든 흔적을 우리는 어떻게 다시 찾았을까? 점토판과 해독자들, 잃어버린 목소리를 다시 듣다. 사람은 사라졌습니다. 도시는 무너졌고 왕의 이름은 불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것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땅속에 묻힌 점토판은 수천 년 동안 숨을 쉬듯 묵묵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침묵이 깨지는 날이 옵니다. 19세기 중반 오스만 제국의 변두리, 지금의 이라크 북부.
한 무명의 모험가가 쌓인 흙더미 속에서 딱딱한 점토 조각 하나를 발견합니다. 이름은 오스틴 헨리 레어드. 그는 고고학자도 언어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동방의 신비에 이끌린 한 영국인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에 들린 그 조각은 아시리아로 가는 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기묘한 모양의 쐐기 문자가 빼곡히 새겨진 작은 흙덩어리. 누군가는 이걸 이슬람 이전의 부적이라 했고 누군가는 고대 이집트 문자라고 오해했죠. 하지만 점차 이것이 메소포타미아의 고대 문자, 쐐기 문자라는 것이 밝혀집니다. 더 정확히는 아카드어를 기록한 아시리아판 쐐기 문자였습니다. 이후 수십 년에 걸친 발굴이 시작됩니다. 니네베의 언덕, 쿠윤지크 유적지, 사자 조각상, 부서진 석비, 그리고 끝도 없이 쌓인 점토판. 그 수는 무려 3만 개에 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슈르바니팔 도서관의 유산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은 발견했지만 그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점토판은 입을 열지 않았고 문자는 단지 모양일 뿐이었죠. 이때 등장한 인물이 헨리 롤린슨입니다. 그는 오늘날의 이란 지역, 고대 비에스툰 절벽에 새겨진 다국어 석비를 통해 쐐기 문자 해독의 열쇠를 찾아냅니다. 이것은 마치 로제타석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열었듯 비에스툰 비문이 아시리아 문자의 자물쇠를 푸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해독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자 하나하나를 손으로 베끼고 비교하고 소리를 유추하고 의미를 추측했습니다. 실제로 어떤 단어 하나를 해독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느린 작업 끝에 점토판은 드디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목소리는 놀랍게도 전쟁이었습니다. 왕이 전쟁을 선포하고 도로를 옮기고 도시를 재건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문장들. 그리고 그 다음엔 하늘의 별자리와 길가메시 이야기, 병을 고치는 약초 목록, 신들에게 바치는 찬양 시편이 따라왔습니다. 점토판은 단지 행정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는 사람의 언어, 생각, 두려움, 소망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땅속에 묻힌 누군가의 속삭임을 다시 듣는 느낌이었습니다. 나는 살아 있었다. 나는 이 땅에서 법을 세우고 신을 믿었고 밤마다 별을 두려워했다. 그리고 나는 기록을 남겼다. 오늘날 영국 런던의 대형 박물관에는 아시리아 점토판 수천 개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전쟁 명령서, 수메르 복음서, 고대 꿈 해석서, 그리고 아이가 쓴 연습판도 있죠. 그 점토판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생님이 말하길 아슈르 신께 드리는 기도는 매일 해야 한다. 아이의 작은 손끝에서 우리는 그 시대 사람들의 일상을 만납니다. 한때 세계를 정복했던 제국은 이제 박물관 유리 진열장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 너머의 점토판은 지금도 천천히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 말은 조용하고 오래 묵었고 때론 해석이 완전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잊혀지지 않았다. 에필로그, 돌에 새겨진 기도. 사람들은 잊었습니다. 제국의 이름도 왕의 얼굴도 그들의 신과 법과 언어까지도. 하지만 땅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막의 바람은 돌을 덮었고 모래는 점토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한 문명이 숨쉬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때로 너무 잔인했고 때로 놀라울 만큼 정교했으며
무섭도록 효율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글자를 남기고 도시를 설계하고 신 앞에 무릎 꿇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네베의 마지막 밤, 불길이 치솟는 궁전의 방 한켠에서 누군가는 점토판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왕이었을 수도 있고 서기관이었을 수도 있으며 그저 그 도시에 살던 평범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알고 있었을 겁니다. 자신의 목소리는 사라질 테지만 이 점토판만큼은 남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기억의 기도가 되리라는 것을. 그 기도는 돌 위에 남았습니다. 시간은 그것을 태웠고 역사는 그것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는 다시 그것을 읽게 되었죠. 나는 왕이다. 나는 아슈르 신의 이름으로 통치했다. 나는 도시를 세웠고 별을 해석했다. 나는 살아있었다. 모든 제국은 사라지지만 기록은 남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의 마지막 장 너머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한 또 다른 이야기가 조용히 그러나 거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시리아가 사라진 자리에 더 거대한 무언가가 세워졌다는 사실을 혹시 알고 계셨나요? 다음 편에서 만나보시죠. 지금까지 잘 때 듣는 세계사 잘듣세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기록이 이어지는 가장 조용한 힘이 됩니다.